불가리아가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네. 요구르트가 되게 유명하죠. 이름이-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유산균이 되게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스트립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이런 뭐 거. 이런 종류들이에요. 네. 그런데 요 두 종류가 네. 불가리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로 발효시키는 네네네. 이런 균들이 많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아이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신맛이 좀 강하게 나는. 근데 이게 이제 숙취 해소에 되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통해서 만든 이제 숙취 해소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술을 어쩌다 많이 먹을 때 다음날 요구르트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는데 전 좀 도움이 돼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지구촌 어딘가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가리아를 가는 거죠? 네, 불가리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끼릴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끼릴 문자. 네, 사실 네. 뭐 끼릴 문자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 좀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그렇습니까? 예, 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로 이제 러시아어에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제 은근히 많아요. 이 끼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습니까? 예, 뭐 네. 불가리아, 오늘 말씀드린 불가리아, 러시아뿐만 아니고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쓰고 있고요. 네. 벨라루스, 세르비아, 뭐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뭐 해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 몽골까지 해서 꽤 많은 나라들이 네. 이 끼릴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로마, 네. 라틴 문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하고 네. 약간 다르지만 뭐 네. 비슷한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끼릴 문자에 대해서 이 불가리아하고의 이제 관련이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끼릴 문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문자예요. 네네. 예, 정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글자를 만든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네. 한글을 빼고 나면. 그렇죠. 예,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근데 이 끼릴 문자도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예. 끼릴 문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굽니까 이게?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끼릴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그 분열과 네.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395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으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교회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체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톨릭 그 세력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5개의 총 대주교구가 있었죠. 예. 대주교가 이제 운영하는 교구가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동로마 제국 수도. 그다음에 소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이 두 곳이 이제 가장 이제 파워풀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총 5개 지역은 이제 총 대주교가 이제 운영하는 교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1054년 11세기 중반에 이제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카톨릭과 정교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고 나면 이제 두 쪽에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회사가 쪼개지고 난다든지, 네. 뭐 정당도 쪼개지고 난다든지, 그러면은 각자가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제일 핵심은 나를 믿는 우리 종교를 믿는 신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나니까 그 전보다 훨씬 양쪽 다 열심히 이제 포교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타겟을 쫙 찾아보니까 이미 이제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 새로 믿을 사람을 찾아보니까 네. 제일 만만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슬라브족이었던 거죠. 그 동쪽에. 네, 많이 동쪽에 있는 슬라브족. 예. 9세기 정도에 보면 현재 체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라비아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아? 예, 모라비아 공국. 근데 여기 이제 모이미르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다스리고 있던. 근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제 카톨릭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해봐야겠어. 그래서 이제 이 모이미르 1세는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네. 후임이었던 이제 라티슬랍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또 거부를 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그 전임 이제 모이미르 1세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에 가서 네.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카톨릭을 받아들이려면은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와서 이제
뭐 선교를 해주실, 알려주실 음. 종교 지도자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신부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내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게르만족 출신의 성직자였다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들었군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이제 이 슬라브, 게르만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너희들 말고 이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쪽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비잔틴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동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네. 이제 미카엘 3세가 이제 수도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키릴로스와 그의 형 메토디오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키릴로스. 그래서 여기서 예. 끼릴 문자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63년에 이제 이 미카엘 3세가 지금의 이제 모라비아 공국에다가 네.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은 저쪽이 이제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가서 이것저것 좀 도와드려라. 선교를 좀 도와드려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키릴로스 같은 사람은 당시에 이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유모, 이제 네. 옛날에는 유모들한테 많이 애들을 맡겼죠. 네. 근데 유모가 또 하필 또 슬라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슬라브 사람들이 쓰던 이제 구어체 말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었던.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쳐서 뭘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말로 하는 좀 뭔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리스어, 그다음에 페니키아어, 그다음에 주변 등등 해가지고 자기 아는 여러 가지 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글라골 문자라는 걸 만들어요. 문자를 만들어요. 예, 글라골 문자라는 걸 만듭니다. 슬라브 사람들이 쓰던 말은 있었고, 그렇죠. 말은 원래 있었고 그 말을 기록하기 위한 이제 글라골 문자라는 걸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이 네.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아,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 글라골 문자라는 게 이제 슬라브 언어 계통에선 첫 번째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때부터 이제 슬라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이제 적을 수 있는. 그전 뭐 기록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면 라틴어로 우리가 한자로 라틴어로 적듯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적고 이랬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게르만계 이제 신부나 사제들은 야 이건 이단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 만든 문자가 예.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 적어야 라틴어 되는데. 또는 그리스어 이 두 개만 뭐 예. 근데 이제 뭐 듣도 못한 듣보잡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무슨 하느님의 하느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네. 라고 그래 가지고 이 그 글라골 문자를 만들었던 키릴로스를 그 교황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얘 이단이에요. 고발이 돼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소환을 합니다. 너 이리 와봐. 너 뭐 잘못한 거야 도대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하느님 말씀을 내가 잘 전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황청은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 키릴로스 문자를 예, 키릴로스가 만든 이제 글라골 문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하고 그 다음에 교황청은 어떻든 간에 한쪽은 속세 권한, 한쪽은 이제 종교적 권한 이렇게 서로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하는 모습이 자꾸 이제 그 교회의 권한을 자꾸 건드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교황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좀 견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하느님 말씀을 전달한다는데 뭔 문제야? 그래서 키릴로스 고발을 이제 없던 일로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895년쯤 되면 이제 이 교황청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글라골 문자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키릴로스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별다른 처벌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 글라골 문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이제 모라비아 공국, 지금 체코 쪽에서 이제 벌어지던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글라골 문자가 결국 이제 끼릴 문자로 그렇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키릴로스가 죽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추방이 됩니다. 너희들 필요 없어. 예, 그래가지고 나움이랑 클리민타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당시 불가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시메온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요. 너 갈 데 없지? 갈 데 없으면 불가리아로 오세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 그래서 스승님하고 같이 문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음. 불가리아를 위한 문자도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불가리아는 이 당시 또 문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냐면은 네. 이제 비잔틴 제국하고 이제 관계를 쭉 맺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비잔틴 제국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겠어.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다른데, 그래서 이 종교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좀 달라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똑같은 말 쓰고 네. 똑같이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비잔틴 제국 원오브댐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해서 당시 이제 불가리아를 다스리던 시메온 1세가 이제 말을 만들어 달라, 글자를 만들어 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랑 클리멘트는 뭐 스승님이 했던 것도 봤고, 네.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시메온 1세가 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대충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시메온 1세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냐 싶어서 이제 이 문자를 가지고 이제 성직자 네. 양성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896년에 이제 끼릴 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불가리아를 위한 그렇습니다. 문자네요, 불가리아를 위한 문자예요. 네. 그래서 896년에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글 창제보다 더 빨리 된 셈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글라골 문자를 좀 단순화시켜서 네. 예, 좀 알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불가리아 지역에 있던 슬라브족들은 이제 문자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비잔틴 정교, 즉 이제 동로마 제국 중심의 어떤 정교하고는 또 좀 다른 네, 슬라브 네, 네. 정교의 계통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말도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민족도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같은 신을 믿고는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잔틴 정교에서 또 파벌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불가리아는 이 발칸반도 지역에서 아주 맹주 역할을 하던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만들었던 끼릴 문자가 네. 이제 세르비아, 지금으로 따지면 세르비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칸반도 중심으로 네, 네, 이제 불가리아 정교, 뭔가 이제 새로운 종교 흐름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문자들도 같이 네.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문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왜 만들었나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에 파견 보낸 이제 그 여러 관리들이 작당지를 못하게, 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으면 삥땅도 못 치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사실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끼릴 문자는 이제 발칸반도 불가리아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건 러시아나 하여튼 그쪽도 다 지금 이 문자를 거의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도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988년에 네. 이제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죠. 키이우. 네네. 여기가 이제 중심이었고 모스크바는 없었어요. 예. 완전 촌동네였고 거기는. 그렇죠. 키예프 공국을 다스리던 이제 블라디미르 이제 1세가 네. 이제 그 정교, 그 그 정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불가리아 슬라브 정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끼릴 문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우리가 러시아 끼릴 문자 그러면 러시아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불가리아에서 나오게 된 게 이렇게 종교에서부터 이제 네. 연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어쨌든 문자로 이렇게 쓰면 거의 다 이제 통하고 그렇죠. 말도 어느 정도는 예, 비슷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뭐 아주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배워보면 쉽게 배울 수 있고. 네네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예. 어느 나라 그러니까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예. 뭐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주로 발칸반도 그다음에 거기서 러시아 쪽까지 이어지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혀 다른 이제 몽골 네. 같은 몽골도 경우도 써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원래 자기들 문자들이 있었지만 네. 그 공사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끼리 문자를 바꿔요. 예,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 네.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원래는 끼릴 문자를 썼어요.
썼다가 이제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네. 우리는 러시아라면은 이가 싫어. 갈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라틴 문자로 이제 이거 또 라틴 문자를 써요? 예,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쓰면 한글을 쓰는 거고, 뭐 이제 한자를 쓰면 한자를 쓰는 거고, 이게 쭉 내려와서 글자를 바꾼다라는 게 되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터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네. 당연히 터키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현대화, 근대화를 하게 되면서 케말 파샤 바꿔요? 바꿉니다. 라틴 문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다 쓰기 쉽고 알기 쉬운 언어로 바꾼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어차피 똑같은 터키어인데 네. 이제 쓰는 수단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단어들을 이제 뭘로 쓸 거냐로 바꿔서 네. 이제 이 라틴 문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기본은 이제 라틴 혹은 뭐 히브리어에 가까운 하여튼 그 알파벳 비슷한 건 이제 약간 변형되고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하여튼 비슷한 공통되는 것들도 많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A자 같은 터키어 같은 경우 터키에 가서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알파벳으로 썼는데 네. 라틴 문자인데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른 문자를 섞어서 쓰는 라틴 문자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고 그나마 잘 보면 독일어를 좀 닮았나? 독일어? 왜냐하면 이제 독일어하고 이제 연관이 그때 당시 깊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독일어에서 넘어오는 표현들이 이제 표현돼서 독일어인가 싶은 문자들이 몇 개 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제 언어라는 거죠. 그래, 하여튼 뭐 끼릴 문자 관련해서 끼릴 이른바 벨트가 있군요, 이렇게 끼릴 그렇습니다. 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제 문자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은 세종대왕뿐만 아니고 키릴로스라는 네네네. 사람도 있고 그 제자 나옴이랑 클리멘트도 이제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끼릴 문자라는 것들은 이제 스승을 기려서 네.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불가리아 하면 예. 제일 생각나는 게 일단은 그 불가리스 아닙니까? 불가리스 요구르트. 그거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먹나요? 불가리아가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네. 요구르트가 되게 유명하죠. 음. 예, 사실 이제 요구르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우유 이렇게 발효시켜갖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로 만드는 이때 필요한 이제 유산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박테리아 종류죠. 네네. 예, 박테리아 종류인데 이 박테리아 이름 자체가 불가리아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박테리아가요? 예,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예, 학명이 그래요. 우리가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그 유산균이 사실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는 유산균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그다음에 스트립토코커스 서모필러스.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네. 그런데 요 두 종류 방금 네. 말씀드렸던 어려운 이름의 학명을 가지고 있는 요 두 종류가 네. 불가리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박테리아예요. 예. 그래서 이 불가리아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우유 놔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약간 이제 점성 지니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이런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로 발효시키는 네네네. 이런 균들이 많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종류의 균들이 이제 우유에 들어가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종류의 이제 종균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번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가리아 지역의 풍토에 딱 맞는. 물론 이제 잘 요것들을 배양을 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쓰면 다 쓰는 거죠. 네네네. 저도 매일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는데. 만들어 드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카스피의 종균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뭐 그냥 상온에 놔두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 부어놓고 처음에 이제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네. 처음에 만들 때는 한 72시간 정도, 한 3일 정도 놔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먹을 때 이제 옆에다가 하나씩 이제 새로 만든 거죠. 그거 떠가지고 나머지는 또 우유 부으면 또 되죠. 우유 먹으면 또 되죠. 근데 이제 무한정 되진 않아요. 되게 깔끔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제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요? 변질이 되기도 하고 먹다 보면 이거 약간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뭔가 다른 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를 옛날부터 많이 먹었고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박테리아 균 발효시키는 균을 처음 발견한 것도 당연히 불가리아였고 그래서 이제 그리코로브라는 박사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네. 이 균들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가리아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뭐 특별한 뭐 노력을 안 해도 만들어진다. 네. 예전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잘 만들겠지. 예, 종균을 가지고 있어. 집집마다 우리 김치 담그듯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불가리아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신맛이 되게 강하다고 그럽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불가리아어로 네. 이 요구르트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키셀로 물라쿠라고 그러는데 네. 이 말 자체가 신우유라는 뜻이래요. 신맛 나는 우유.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가리아 하면 요구르트. 이거는 사실 이제 맞는 말이고 네. 이 요구르트는 뭐 불가리아뿐만 아니고 이쪽 그 동유럽 발칸반도하고 그다음에 저쪽 카스피해 주변 지역까지 사실은 다 먹죠. 꽤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거죠. 그릭 요거트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 요구르트에서 이제 그 유지방을 네. 쭉 뺀 거죠. 요구르트를 아, 만들어 그래요? 놓고 하면은 이게 물인가 싶게 하게 네네네네. 예 이제 우유에서 기름 성분들이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적절히 거르는 거죠. 아니면 쥐어 짜든지 그러면 되게 꾸덕꾸덕한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 먹는 게 이제 그릭 요거트고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에 나오는 요구르트는 이제 한 16세기 정도부터 이 유럽에 되게 유명했다고 오래됐네. 예.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유럽 지역의 강국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던 이제 프란시스 1세가 뭔가 위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다. 이런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났던 모양입니다. 네. 당시 이제 그 오스만을 다스리고 있던 술탄이 이제 그 우호를 좀 잘 관계를 형성하고자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냉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갖고 간 게 아니고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예, 가서 이제 파리에 가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제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지금의 불가리아 지역에 들러가지고 양 4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양털에 이 불가리아 지역에서 이제 자라고 있던 양털에 네. 이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담궈놓고 네. 그 양들 주변에 놓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네. 만들고 나니까 이 양젖을 짜가지고 이 주변에 놔뒀다가 네.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제 요구르트가 된 거죠. 드셔보시죠.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완치가 됐대요. 아, 그 위장병이? 예.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 뭐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되게 건강식으로 그때서부터 이제 소문이 나서 유럽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는 이제 일찌감치 먹게 됐던 거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유명하게 된 거죠. 일본이 이제 1972년에 네. 이 불가리아에서 이 요구르트 생산을 위한 종균을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도 사오고.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 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국가지만 일본은 별로 그런 거 관계없이 열심히 이제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왔는데 72년에 네. 갖고 와서 이제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후에 네.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건데. 그래서 불가리아 분들은 이제 이것들을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떠서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제 고추 같은 데다가 이거를 쌀하고 범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아이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란? 예, 이 약간 물탄 요구르트. 게다가 약간 식초를 가미했나? 약간 신맛이 좀 강하게 나는 아이란이라는 음료가 있어요. 차게 마시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숙취 해소에 되게 좋답니다. 아, 숙취 해소제도 있어요? 예, 여기? 숙취.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통해서 만든 이제 숙취 해소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예, 우리 정프로님도 한번 숙취가 있으시면 한번. 저는 이게 술을 잘 못 먹어서 숙취도 별로 없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그래서 술을 어쩌다 많이 먹을 때 다음날 요구르트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는데 전 좀 도움이 돼요. 이거 아이란 아니더라도 그냥 떠먹는 요구르트라도? 요구르트를 집에서 매일 만들어 먹는데 평소 먹던 것보다 조금 많이 드시고. 예, 좀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불가리스가 참 그 히트 상품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되게 사실 코믹이에요. 웃겨요. 뭐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양유업 불가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 메일유업 불가리아가 있었어요. 메일유업에 불가리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상표권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 불가리스가 당연히 먼저 나왔죠. 그렇죠. 불가리스가 먼저 나오고 불가리아가 나중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표권 분쟁에서는 당연히 먼저 나왔던 이제 불가리스가 이제 이기게 됐는데 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일 유업이 에이 뭐 미투 상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게 뒤집어 보면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가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불가리아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서 불가리아에서 자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균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오히려 후발주자였던 이제 그 메일 유업의 불가리아가 이제 당시 이제 그 불가리아 국영 요구르트 회사로부터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 거기 종균을 합법적으로 이제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리티는 또 불가리아에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이 상표권 분쟁이 있을 때 주한 불가리아 대사가 네. 이건 당연히 메일 유업이 맞는 거지. 우리랑 우리 이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에서 갖고 온 친구가 맞는 거지. 불가리아와 연관도 없는 요구르트 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불가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불가리아에서 온 것처럼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아,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상표권이라는 이제 먼저 등록을 하고 뭐 선점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불가리스가 이제 이기긴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렇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아리까리한 이제 그런 면이 좀 이제 있기도 합니다. 네. 참 요거트 유명하고 또 뭐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트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건강하고 장수할 거다. 아, 불가리아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가리아 남쪽에 이제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하고 이제 접경 지역 근처에 있는 이제 스몰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0세 이상 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장수 마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뭐 저쪽 일본에 훈자, 뭐 파키스탄의 훈자, 뭐 이런 이제 이런 지역들도 있고, 예,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장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요구르트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서 이제 날씨에 따른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채소도 많이 먹고, 네. 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가 상당히 이제 불가리아에 대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불가리아가 평균 수명이 되게 길 것 같고 사람들이 오래 다 살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리아의 기대 수명은 이제 73.6세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현재 한 83세?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이제 남성 말고 여성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 86세? 예,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예. 근데 이제 그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73.6세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살 짧은 거죠, 보면은. 근데 왜 장수 이미지가 있지? 불가리스 때문에 그런가? 그렇습니다. 장수 마을이 있는 거랑 그 동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잘 오래 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제일 장수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노르웨이 83세, 뭐 아이슬란드도 83세. 뭐 이 나라들은 이해되는 거죠. 네. 뭐 공기도 좋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일랜드도 82세 뭐 이렇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균 기대 수명이 제일 짧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짧은 게 이유가 뭐냐 요구르트 많이 먹는데도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의료진이 이제 의사 더 큰 문제는 이제 간호사가 없대요. 간호사가 부족해요? 예. 왜냐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유럽 잘 사는 나라, 뭐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들은 간호사가 부족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면 몇 배씩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인력 중에서도 이제 간호사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빨리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사는 나라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보건, 뭐 아무리 요구르트 많이 먹어도 병 걸리고 뭐 그럼 병원 가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구르트만 몸에 좋고 좀 짜게 먹어요. 아, 그래요? 예, 짜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마시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슬라브족 그 공통적인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흡연율도 높아요? EU에서 제일 높아요.
불가리아가? 예, 불가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짜게 먹고 할 때는 아무리 이제 요구르트를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다. 예, 극복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단명한 국가다. 그렇습니다. 또 뭐 유명합니까, 이 불가리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6월 되면 이제 6월은 꽃으로 따지면 이제 장미 한창 이제 장미 축제 여기저기서 네네네. 많이들 하는 거죠. 사실 장미꽃이 제일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예쁘죠. 예. 예. 그런데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그 장미꽃으로 만드는 장미유, 장미기름. 장미 기름도 있어요? 예, 장미기름도 있어요. 저희 이걸 왜 만들고 뭐 이제 저희 집에서 먹을 때 뭐 계란 후라이 할 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장미유는 아, 향수? 향수용. 예. 네. 그래가지고 스타라플라니라는 지역에 이제 계곡이 있는데 네. 이 계곡 지역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장미를 이제 재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만들어가지고 향수 원료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의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조금씩 먹으면 네. 이제 위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뭐 피부용은 이제 비누. 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식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제 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연간 생산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나 네. 찾아봤더니 내가 단위를 잘못 봤나 해가지고 몇 군데 따로 소스를 찾아봤어요. 네. 1년 생산량이 이제 한 3톤 정도 돼요. 3톤? 예, 3톤. 이거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나. 3톤. 예. 1년에 불가리아 전체에서 만드는 장미유가 3톤. 무게 자체가 크게 무겁진 않네요. 그렇죠. 네. 야, 이게 뭐 얼마나 돈이 되나 싶은데 장미유 1g을 만드는데 이제 3.5kg의 장미꽃이 필요하답니다. 꽃잎이. 1g 만드는데 1g 만드는데 장미꽃잎 3.5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3,500배에 이거를 쥐어 짜가지고 겨우 1g 1g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미유 1kg당 한 6,000유로 정도? 야, 그 장미유 이거 엄청 비싸겠네, 그죠? 그럼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서 주로 이제 향수 때 만들 때 정말 이게 소량 집어넣어서 이제 향을 내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이제 농축과 응축의 그 결집이잖아요. 보면은. 정말 엑기스, 예. 정말 에센스를 뽑아서.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장미로 유명하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뭐 당연히 여기밖에 없죠. 세계 유일의 장미유 연구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장미 품종은 한 10,0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왜냐면은 장미는 이쁘니까. 네. 이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색깔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품종이 네. 많은데 실제로 이제 장미유를 만드는데 적합한 이제 품종은 한 200종 이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주로 이제 불가리아 지역에 잘 자라는 네. 이제 이런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6월달 지역에서는 이제 불가리아에서는 국제 장미 축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보면 장관이겠네요, 거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꽃이라는 거는 다 이쁜데 정말 다 계절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장미로도 유명한 불가리아. 여기도 뭐 와인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는 사람만 아는 와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관 이 와인 원조가 어디냐 따지면은 예전에 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때도 이제 우리가 원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막 유물을 이제 발굴을 해보는데 네. 뭔가 이제 포도 자국이 있으면 우리가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 그 발칸반도 하고 카스피해 주변 뭐 이쪽 지역이 보면 이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돼서 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지 불가리아 지역에서는 이제 빨리 취하는 사람은 이제 신과 소통을 빨리 한다. 신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내가 신이랑 바로 직통인데 그러면? 빨리 취하세요? 네, 저는 빨리 취해요. 그러니까. 잘 못 먹어서. 신과 소통이 잘 되시는 이제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신과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인을 여기도 만드는구나. 예, 한때 이제 세계 2위 생산량? 에? 예, 1980년대 초반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2위 정도 생산량. 뭐 프랑스, 칠레 뭐 그러니까 미국 이제 많을 텐데. 80년대 초반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칠레나 네.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와인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대륙에서는 예,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프랑스, 이태리 요 정도 이제. 그렇죠. 구대륙 위주고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주 일부 하고 뭐 칠레에서도 하지만 이게 막 산업적으로 네네네. 막 이렇게 할 만큼의 양은 아니었던 거죠. 불가리아가 많이 했군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2위의 와인 생산 국가, 그다음에 세계 4위의 와인 수출 국가. 그래서 이 불가리아에서 만든 이제 이 와인이 이제 소련을 비롯한
그 동구권 지역에. 아. 예,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와인을 옛날부터 마셨으니까. 근데 그 동네로 갈 와인이 다른 데서 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했는데 뭐 굳이 뭐 수입할 필요 없다. 뭐 불가리아산 와인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마시게 됐던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조지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와인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됐던 거죠. 보면. 네네네. 그래서 품질도 괜찮고 상당히 이제 독특한 취향의 이제 맛이었는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 네. 이제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하면서 이 포도밭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와인 품질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일정 와인이라는 게 이제 품질이 균일하고 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막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상품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이제 또 받기도 하다가 네. 2000년대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유럽 지역에서 이제 자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네. 예. 근데 이 불가리아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리아 그러면 왠지 좀 동쪽에 있으니까 좀 춥고 추울 것 같은데. 예, 좀 날씨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조량으로 따지면 이제 프랑스 이제 남부, 예, 난 비슷해요? 예, 이탈리아 북부, 그다음에 뭐 스페인 북부 이런 지역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연간 2,500시간 정도? 네네네. 예, 이거- 그러니까 해가 아주 좋은 예, 그러니까 이제 기후적인 조건도 이제 괜찮으니까 네네네. 옛날부터 포도를 재배했었겠죠 보면은.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불가리아 와인 같은 경우는 독특한 풍미는 되게 좋은데 이게 네. 산업적으로 가기에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생산량이 너무 적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1에이커당 네. 이제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8톤의 포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드는 데 비해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한 4톤? 포도가 적게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좋은 거를 비싸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만들어서 좋은 걸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되게 조그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 생각하기에 농산물이라는 것들은 정말 웬만한 품질로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 게 사실 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아직 좀 적어서 네. 우리한테까지는 이제 잘 오지 않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럽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꽤 잘 팔리는. 그래서 세계 와인 시장 점유율은 한 2%. 아주 작진 않네요. 예, 와인 수출량으로 보면은 한 15위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하는 이제 그 글로벌한 품종들도 있지만 이제 그 지역의 독특한 이제 품종들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불가리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을 드셔보시면 상당히 독특한 풍미, 익숙한 듯 하면서 다르고 네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르메니아나 이쪽 지역처럼 너무 걸쭉하지도 않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그런 풍미가 이제 되게 강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죠. 불가리아 와인도 한때 예. 세계에서 2위에 와인 생산했던 나라.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불가리아는 우리나라 분들 여행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와인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도. 온천? 예. 여기 온천이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네. 온천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 예. 그래서 이제 전 지역을 이제 유물 로마 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동네니까 네네. 발굴해 보면 그 현재까지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목욕탕이 한 600개 이상. 불가리아에?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온천들이 여기저기 이제 존재를 하는 지역이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 이제 지배를 또 받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목욕 문화가 또 발달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터키탕이라고 하는 터키 온천탕 이제 운영이 또 활성화돼서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중탕 이렇게 네. 몸을 담그고 하는 문화가 그렇게 썩 발달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2000년대 한 중반, 2000년대 중반 전후에서는 이제 일본 노인분들이 네. 이 불가리아 중부 지역에 이제 온천이 많은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기도 아예? 예. 왜냐면 이제 몸에 좋은 요구르트도 드시고 아, 풍광도 괜찮고 맨날 온천하고. 온천하고 와인 한 잔 드시고 딱 좋네. 생각해보면 물가도 저렴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지역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사교성만 가지고 있으면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외국 사람들 많이 가요 여기? 그 관광이 먹여 살리는 나라죠 요즘에는. 불가리아가? 예,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제 관광 산업에 조금 그 당시에는 네. 이제 구동구권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좀 겪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 보면 뭐 외국 관광객이 한 7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안 오는 거죠. 70만 명 그러면
뭐 매주 한 2,000명 정도 오는 셈이니까 되게 적은데. 되게 적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네. 880만 명이 됐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아 2005년에는 70만 명이다가 예.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난 폭발적으로 이유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을 주변 지역에 잘 안 가던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정부나 이제 불가리아 산업계도 네네. 이제 관광 자원 개발에 노력을 했던 거고, 이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인터넷 타가지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안 가본 나라 가고 싶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트위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면서 많이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싸고 괜찮다, 가성비가 좋다, 네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뭐 햇빛이 좋으면은 어디든 가는 독일 사람. 네.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너희보다는 좀 잘 살지. 그러니까 아, 여긴 싸라고 생각하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리스. 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예전서부터 말도 잘 통하는 러시아. 그다음에 흑해 건너편에 있는 터키. 아, 이런 나라에서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이제 터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광을 오지만 네. 자기들은 또 다른 나라에 또 여행을 가야죠. 가고 싶죠. 예.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나라가 전체 관광객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흑해 주변 지역 하는 요 주변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많이 네, 관광을 네, 네. 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역사도 오랜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관광지도 많죠. 와인도 많죠. 갈만하네. 갈만한 거죠. 네. 보면은. 그래서 전체 GDP의 한 15% 정도가 이 관광 산업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제 관광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만 해도 한 15만 명.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불가리아고, 사실 이제 아까 뭐 그리스, 뭐 불가리아 정교 뭐 말씀드렸지만 이 불가리아가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나라예요. 왜요? 이 종교 쪽에서 이 정교, 그 불가리아 정교 이런 쪽에서 백신 맞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거 뭐 상관없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접종률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또 피해를 본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는 진짜 좀 완전히 풀리면 한번 좀 가보고 싶네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나라 같아요. 불가리아 안전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치안도 뭐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리스랑 묶어서 이렇게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뭐 요 정도 이렇게 흑해 주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불가리아 가서 와인 한 잔 마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엔 또 어떤 나라를 오늘 이제 까먹은 못한 이제 역사. 그렇죠. 불가리아 역사. 불가리아는 역사가 참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8세기, 9세기 뭐 이때서부터 이제 나라가 강건해가지고 뭐 글자도 만들고 했으니까 옛날이요 하는 그런 나라죠. 자, 그럼 불가리아의 역사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